전국 곳곳에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며 때이른 5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릉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잽을 이어서 두 번의 강타를 맞고 쓰러진 거예요. 완전하게. 원주민들부터 인근 1, 2기 신도시 주민들까지 곳곳에서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3기 신도시에 난항이 예고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6번째 주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조건 없이 국회로 즉각 복귀하라며 맞섰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에 국회 정상화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이 간부급 외교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엄중 문책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상 기밀 누설로 서울지검에 강 의원을 고발했고 한국당은 정청래 전 의원도 한미 정상회담 통화를 누설했다면서 이 강효상 논란에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더욱 확산 양상인 이 통화 누설 논란, 이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국의 30도를 훌쩍 넘긴 이 5월 폭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북 울진의 이 낮 최고 기온 35.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첫 소식 이심철 기자입니다. 친구들과 손을 잡고 바다로 달려갑니다. 온몸이 다 젖었지만 더위는 싹 날아갔습니다. 다 젖어야지 막 그런 기분 들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안 더워요. 높이 6m 모래 언덕에서 내려오는 썰매. 잠시지만 얼굴에 맞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위가 아주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아직 정식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이른 피서객들이 해변을 채웠습니다. 오늘 땀 많이 날 정도로 더우니까 많이 안 돌아다니다 해운대 와서 놀기로 했죠. 바람이 서울 쪽은 안 부는데 여기 오니까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상쾌하고 되게 좋네요. 오늘 최고 기온은 경북 울진에 35.6도였습니다. 속초 34.2도, 대구 32.2도, 대전도 30.4도를 기록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른 폭염이 한풀 꺾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히 이 강릉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펄펄 끓었습니다. 역대 기록도 갈아치웠는데 어젯밤 올해 첫 열대야, 지난해보다 무려 29일이나 빨랐습니다. 이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였고 전국에서도 역대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 밤바다입니다. 해변은 더위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불꽃놀이로 더위를 날리고 모래를 침대에 삼아 누워 잠을 청합니다. 기분도 좋고 바람도 세고 이제 바다도 보니까 더위는 조금 멈춰집니다. 어젯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27.4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지역에서 열대야 관측 기록을 시작한 1973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도 지난해 5월 16일 포항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때이른 5월 폭염을 몰고 온 서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며 동쪽 지역 기온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열대야 여파는 한낮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해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뛰어들거나 솔밭 등 그늘진 곳을 찾아 무더위를 피합니다. 잘 때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그 다음날 물에 빠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벌써 이렇게 더운데 6월달, 7월달 되면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기상청은 일요일 밤까지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의원직 제명을 촉구를 했고 한국당은 정청래 전 의원도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적이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공방은 지금 점입 가경 양상입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강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엄중 조처하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그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의 출당과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공명심 때문에 저지른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제19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이 균열된 한미동맹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역시 TV 프로그램에 나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며 이것도 죄가 되느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거짓말의 장벽을 뚫고 현 시점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야당 의원의 책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외교기밀 누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강효상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건 모두 똑같이 취급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로 6번째 이 광화문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까지 18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했는데 오늘 광화문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국 기자, 지금 집회 시작이 됐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개회 선언으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제6차 광화문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전국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원들이 총동원됐습니다. 한국당은 식전 행사에서 밴드 공연과 당 지도부의 민생투쟁 대장정 영상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전 5번의 집회가 투쟁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한국당 지지층의 결집과 민생투쟁 대장정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18일간 전국을 돌고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황교안 대표는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경제, 안보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표는 어제 민생투쟁 대장정은 마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며 장외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연설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를 향해 가두 행진을 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장외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같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대권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과 국회를 내팽개치고 대권놀이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선주자 이미지를 각인하고 보수 지지층은 결집시켰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에게 남긴 것은 분열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 추가 경정 예산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중재를 자처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주말 회동을 조율해보겠다고 했지만 주말을 전후해서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볼 생각입니다. 주말 동안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5월 내 추경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 초에 이제 시작해서 하려면 그래도 오늘 그건 지나간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갈등에 외교 기밀 유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달 초 북한이 발사한 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분석 중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이달 초 쏜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유엔이 발사를 금지한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의 발사 행위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의 도발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했던 표현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They landed in the water east of North Korea and didn't presen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to South Korea or Japan. 볼턴은 그러면서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은 열려 있고 김정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미가 발사체를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발언이 나오더라도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일본에 도착을 해서 두 번째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즉위한 이 나루히토 일왕과 만남을 비롯해서 아베 총리와 골프, 또 스모어 관람, 또 회동을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이 친밀한 미일 관계를 과시할 전망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본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업인들과 만찬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사이 두 번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내일 하루 종일 함께합니다. 오전엔 골프를 치고 오후엔 일본식 씨름인 스모 경기를 관전한 뒤 부부 동반으로 도쿄의 번화가 롯본기의 선술집에서 만찬을 이어갑니다. 방일 사흘째가 되는 27일 월요일에는 나루히토 세 일왕과 레이와 시대가 열린 후 첫 국빈 자격으로 만납니다. 이후엔 아베 총리와 업무 오찬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1번째가 되는 두 정상의 회담에선 북한 문제와 무역 개방, 군사 동맹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도착에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 같다며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방일 마지막 날인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이즈모급 구축함에 승선한 뒤 오후에 일본을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도 다시 일본을 찾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다음 달 방한이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유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해서 이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이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후로 추진했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화일로인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중국 측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 상황에선 시 주석이 방한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화웨이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구상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시 주석에게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역시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난항이 지속됨으로써 좋은 모양새와 명분을 가지고 북한과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을 들여온 사드 문제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최측근인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국회의원과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질래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 전 의원 보좌관은 오늘 오전 8시 5분쯤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자신의 형집 사랑채에서 조 전 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노끈이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신변 비관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했고 18대 국회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선거이고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보수의 중심, 우리 창원을 지킬 것이고. 조 전 의원은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2013년 8월 경남 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작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이 숨짐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더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된 만큼 검찰은 본류인 분식회계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 서울중앙지법은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과정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십니까? 재판부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회의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공범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에피스 임원 등을 구속하며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등 삼성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은 발부됐기 때문에 수사의 큰 흐름엔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등을 포함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임원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더 윗선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규명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김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부동산업자를 살해하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부두목이 닷새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살해와 납치에 가담한 조폭의 친동생과 하수인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등산복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조직폭력배 국제 PJ파 부두목의 친동생 58살 조모 씨입니다. 고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찰은 어제 숨진 사업가 56살 박모 씨를 납치한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6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함께 있던 61살 홍모 씨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김 씨와 홍 씨는 박 씨의 시신을 차량에 유기한 뒤 모텔로 피신했습니다. 김 씨와 홍 씨는 지난 22일 약물을 먹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서는 양주경찰서장에게 남기는 유서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죄책감에 시달려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자한테 감면받기 위한 쇼 아니냐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조사해보고 정황을 한번 비교해보면 경찰은 달아난 조폭 부두목 60살 조모 씨 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닷새째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차린 음식점 문을 일주일 전부터 닫고 잠적했습니다.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조 씨는 지난 2006년에도 모 건설회사 사주 납치 사건을 주도한 뒤 5달 동안 도피를 하다 체포돼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외면했다는 건데 전교조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조 상징이 그려진 플래카드를 손에 든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5,000명입니다. 청와대가 법의 노조 취소란 단어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 위해 단체로 해당 문장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뒀다 법의 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는 지난 20일 정부를 향해 오늘까지 법의 노조 문제 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계류된 법의 노조 취소 소송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겁니다. 1,700만 촛불의 중심에 항상 6만 전교조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와대가 나서서 전교조 법의 노조 직권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은 전교조는 법의 노조를 취소하지 않는 건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며 청와대로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29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다시 시작하고 ILO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엔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분류되면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도 그에 맞는 치료 체계 등을 만든다는 입장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산업이 위축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게임 중독자 추정치는 전 세계 인구의 2%.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각 25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기억력이나 감정 조절 관련된 해마의 부피가 커져 있는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독자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 증세 등 심리 문제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보험 적용도 가능해진다며 의료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임이 질병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번 묶이게 되면 또다시 개발자들에게 대단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중소개발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걸로. 영화, 캐릭터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 산업 위축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은 3년 동안 1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장적으로도 축소가 될 테니까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총회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되면 국내에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2022년 질병 분류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 우려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집계 시작 6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은 취업난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대학교에 이런 취업률을 비웃는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문과생은 졸업하고 잘 논다. 학교에서 치킨집 사업을 배운다. 지난 21일 저녁 성균관대학교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성균관대는 이곳 해화동의 문과 캠퍼스와 수원의 이과 캠퍼스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 22일 수원에서 문이과 대항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대회를 주최한 총학생회가 이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취업률로 학과를 차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문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현수막에서 그런 말을 보니까. 취업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데 그럼에도 약간 모든 게 다 취업으로 연결돼서 결론 짓는 그런 느낌이 나서.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조사 시작 후 최저치인 66.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56%로 평균보다 10% 이상 낮았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총학생회는 급히 현수막을 철거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조금 더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좀 더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총학생회는 인기 투표로 현수막 문구를 추천받았고 이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기존 신도시 죽이기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에도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3주 연속인데 반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주민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 철회를 요구합니다. 10년 넘게 기다렸다. 3기 신도시가 서울과 더 가까운 입지인데다 교통 여건도 좋아 기존 1, 2기 신도시에 직격탄을 줬단 겁니다. 2기 검단 신도시는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유분양 관리 지역이 되었고요. 같은 시각 일산과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들도 경기도 고양시에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1, 2기 신도시 주민 반발 집회는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추가 교통 대책을 내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격앙된 반응입니다. 별 효과가 없는 것만 얘기해 준 거다. 3기 신도시 예정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입지 발표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차 때 선정된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주민들은 정부 설명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내년 지구 지정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시작도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달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이 걱정스러운 것 역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걸 겁니다. 자, 그런데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열릴 금통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오는 31일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의 연 1.75%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금통위원회 소수 의견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금융권 안팎에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겹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내수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수출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리 인상 요인인 가계빚 규모도 올해 1분기 증가율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통화당국도 보조를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와 IMF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주문하면서 금리 인하 전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원화 약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좋아하는 걸 위해서라면 가격이 비싸고 대기 시간이 길어도 기꺼이 감수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수백만 원짜리 침대를 사려고 몇 달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유명 햄버거 브랜드의 임시 매장. 새벽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 5에서 6시간씩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만 3시간 한정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은 맛있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만 사용한다고 정평이 난 덕에 인기입니다. All ingredients are fresh, never frozen. The customers continue to tell us that we have great burgers. 긴 대기 시간이나 비싼 가격도 마다하지 않는 새로운 풍속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유럽 유명 작가가 디자인한 침대는 수백만 원대 가격에도 최소 2달을 기다려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대기자가 많습니다.
만족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면서까지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구매하고 싶어지는 그런 소비 패턴이. 이달 초 온라인 쇼핑몰에선 수십만 원대 드라이기가 성능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1분 만에 150대 팔리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때문이고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전시하면 거기서 오는 즐거움들이 있죠. 특히 젊은 세대 소비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최근 국내 한 대기업이 사진만 있으면 해당 인물의 동영상을 만드는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도 재현하고 있는데요. 가짜 동영상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신기술의 명암을 짚어봤습니다. 그림 속 모나리자가 말하듯 움직입니다. 얼굴 표정에 감정도 드러납니다. 한 국내 가전업체 모스크바 연구센터가 사진 한 장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얼굴 윤곽이 드러난 사진만 있으면 그래픽 작업 없이 유명인의 인터뷰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 동화 실행해줘. 엄마가 예준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입니다. 인공지능은 음성도 재현합니다. 샘플 문장을 녹음해두면 해당 목소리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수고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가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같이 만들 수도 있는. 실제 미국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Where within a year or two, it's going to be really hard for a person to distinguish between a real video and a fake video. 본인의 정보와 기술이 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인공지능에 특화된 윤리 규범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부모 부양은 누가? 물음표가 붙었네. 가족이 아닌 모양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2002년만 해도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뽑은 비율이 무려 70.7%에 달했는데요. 예? 하지만 2018년에는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6.7%에 불과했습니다. 자, 가족이란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사회 혹은 기타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2018년에는 54%에 달했습니다. 2002년에는 19.7%에 불과했으니까요. 예. 2배가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또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답도 2018년에는 19.4%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위기의 잔나비, 이 밴드 잔나비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인기 밴드인 잔나비의 멤버가 학교 폭력 가해자란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예? 키보드를 맡은 유영현 씨가 어제 잘못을 인정하고 결국 잔나비 자진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보컬 최정훈 씨가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 씨의 아버지랑 관련된 건데요. 네. 최 씨의 아버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접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최 씨는 아버지 회사의 또 2대 주주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예. 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업 재기를 꿈꾸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들었다면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최 씨의 소속사인 페포니 뮤직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생충 전성시대, 영화 기생충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 192개국에 판매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는 역대 한국 영화 해외 판매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종전의 1위는 176개국에 판매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였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들로부터 좋은 평점을 받고 있어서요. 우리 영화 사상 처음으로는 황금 종려상 수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칸 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영화 악인전도 74개 나라에 판매가 되면서 그야말로 한국 영화 전성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시간으로 칸느의 폐막식이 내일 새벽에 열리니까 그때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한번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양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도의 4층짜리 건물에서 큰 불이 나 10대 학생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제 폭탄이 터져 적어도 13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 외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렸습니다. 급기야 불길을 피해 건물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24일 오후 인도 구자라트주 수라트시의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디자인 수업을 받던 학생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20살도 채 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선 구급차, 총을 든 군인들이 거리를 통제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 리옹의 구도심에서 폭발물이 터져 최소 13명이 다쳤습니다. 폭발물은 소폭 구러미에 들어있었는데 안에는 나사못 등 금속 부품이 가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ne attaque donc à Lyon. Je crois que tout le monde le sait. Je voyais les messages qui défilaient, beaucoup s'en préoccupaient à juste titre. Et donc, ce qui s'est passé à Lyon, il ne m'appartient pas d'en faire le bilan. 경찰은 폭발 직전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간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목들의 전시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추상미술의 선구자 박서보 화백의 대규모 회고전과 이우환 화백의 전시기 작품을 모은 특별전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연의 색을 입은 캔버스. 수백 번 그은 선이 화가의 시간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국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의 작품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70년간 한 길을 걸어온 박화백의 작품 160여 점을 내건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모든 내가 살아온 과정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발게 벗고 서 있는 입장입니다. 박화백은 세계 최정상 갤러리인 영국 화이트 큐브에서 최초로 개인전을 연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입니다. 캔버스에 미치를 하고 마르기 전에 선을 그어 긁어내는 묘법 연작이 특히 유명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박화백이 구순의 몸으로 하루 10시간씩 작업한 신작 2점도 포함됐습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간 작품인 것 같은데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 작품은 선생님이 먼저 벚곡색으로 배경색을 칠하신 다음에 연필로 하나하나 한 11시간 정도. 가장 비싼 생존 작가로 통하는 이우환 화백의 전시기 작품을 볼 수 있는 특별전도 열렸습니다. 유명한 점으로부터 연작부터 최근작까지. 이 화백이 50년간 작업한 작품 2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두 노화가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지역별로 좀 달랐습니다. 동쪽 지역은 울진이 36.6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요. 서쪽 지역은 구름이 햇살을 가려서 예상보다 기온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도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시원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더위는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18도 안팎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대구는 32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모레는 비에 바람까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틀째 이어진 폭염주의보에 29일이나 빠르게 나타난 열대야까지 5월 날씨라고는 믿기 힘든 무더위에 지금 미세먼지까지 곳곳이 나쁨 단계였습니다. 5월 더위집이야 하면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햇빛 피하고 또 수분 섭취하면서 그야말로 피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